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 진로인문학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허공의 아이템 잡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황일로입니다. 진로라는 게 뭘까요? 진로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커리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커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간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건 영어에서 말하는 그 커리어, 지금 현재 의미에서의 커리어와 한자로 나아갈 진, 길로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어느 지점까지 가는 곳에 있어서 그 가는 길, 나아가는 길을 진로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로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련의 그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탄생을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해서 5년 차까지 생존하는 게 32.1%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개 기업이 시작을 하면 그 중에 3개 기업만 5년 차까지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7개 기업은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성공한 이 32%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5년차까지 사업을 이끌고 갔고, 그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사회적 시선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보통 말하는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안 됐어요, 그 사업이 잘 안 됐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의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가 어떤 경험이 돼서 내 안에 데이터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그 나사 직원들은 실패를 해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실패해본 사람이 가장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서 실패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취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혹시라도 그 길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틀더라도 이게 나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자산으로 남아 있으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내가 취업의 진로에서 내 취업을 나가는 방향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고 갖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먼저 비즈니스를 세팅하는,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15단계, 10단계, 8단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자료는 미국의 중기청,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뉴스데일리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 좀 비슷합니다. 총 10단계인데 한국 사정에 맞게 8단계로 좀 줄여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켓 리서치예요. 이 시장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의 모수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는 아이템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면 그게 전체 시장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쟁 활동에서 어떤 경쟁사와 내가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모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이건 이제 사업계획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화해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작하시는 비즈니스가 좀
고난도, 그리고 혹은 이제 좀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하신다면, 뭐 창업하는 게 뭐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죠. 보통 이제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이쪽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플랜들이 좀 많이 써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차후에 뒤에 나오는 어떤 파이낸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거나 할 때는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기초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라고 하는 IR을 또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는 한 장, 뭐 2장 정도가 되지만 IR 단계로 넘어가면 뭐 심하게는 수백 장까지도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 플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플랜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처음에 자기가 생각해서 썼던 것과 뒤로 갈수록 뭔가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플랜을 짜놓고 그거를 한번 자신이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이 비즈니스 플랜이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즈니스 플랜을 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셔서 뭐 10단계든 뭐 15단계든 이렇게 찾아보셔도 비즈니스 플랜은 항상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온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보면 자신의 사업 규모가 보일 거예요. 아,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파이낸싱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이 정도로 최소 영업 활동을 몇 개월까지는 해야 되고 마케팅 활동은 얼마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플랜이 나오면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나온 금액을 뭐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가까운 친인척한테 빌릴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로케이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로케이션은 저는 이제 이게 로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 타겟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느 곳에서 맞는 건지, 만약에 온라인 사업이라면 이거를 국내 사업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글로벌 서비스까지 확대시킬 예정인지, 시작은 로컬로 하지만 나중에는 글로벌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서울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업계,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여행 사업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펜션 같은 거를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울도 괜찮지만 서울보다 더 나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오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설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비즈니스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파이낸싱을 받아서 이제 그 로케이션을 어떻게 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개인 사업자로 하실 건지, 뭐 법인을 할 건지, 법인도 두 개로 나눠지죠. 유한회사로 할 건지, 주식회사로 할 건지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사업 당사자가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다거나 수익이라는 부분, 뭐 매출 부분에서 좀 높게 잡힐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한, 그리고 나중에 법적 책임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빌드 팀입니다. 이거를 혼자 사업을 오픈해서 그냥 1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 사람들을 좀 같이 갈 팀원들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적재적소에 이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팀이나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물론 나중에 뭐 사업이 굉장히 커져서 구조가 많아지면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팀을 꾸리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단계에서 이 팀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설득할 건지 라는 고민이 많죠.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라고 치고 뭐 같은 동기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은 분들의 그 능력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초빙을 하거나 모셔올 때는 또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저희가 뭐 특별하게 많은 공임을 들이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많아서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쉬워졌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빌드 브랜드예요. 이게 이제 브랜드를 이제 만드는 데서 어떻게 이걸 보여주고
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웹사이트를 이제 오픈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코스메틱, 그 화장품 관련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또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건지,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러면 소셜미디어 이름을, 채널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회사명을 그대로 쓸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또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RM이라고 하는 이런 영업 전략 같은 거죠. 영업 전략. 고객과 나를 어떻게 만드는, 접점을 만드는 그 전략을 짤 건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BI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브랜드 로고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로고 안에 들어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 디자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더 멋있고 팬시하게 좀 비주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우 단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죠. 회사를 오픈해서 첫 번째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한 겁니다.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재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을 판매한 게 끝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을 내 쪽으로 좀 데려올 건지, 그리고 경쟁사가 있다면 경쟁사보다 내가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건지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우 단계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회사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고 회사를 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회사를 어떤 뭐 건물같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정형화된 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회사는 굉장히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끊임없이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을 올리면서 동시에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8단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회사가 창업하는 어떤 단계입니다. 뭐 10단계도 15개는 보통 이 범주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도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사업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오픈을 하면 계속 영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 오픈 단계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최근에 그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2022년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영업자에게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뭐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다. 당연히 돈이 어려워서라고,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생겨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그 100명 중에 한 10분 정도만이, 14분 정도만이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물론 이게 중복응답이라서. 근데 중복응답인데 이게 더 낮게 나온 거죠. 가장 높게 나온 거는 영업 실적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감소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0이 된 건 아니지만 뭔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업 실적이 계속 내려가니 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폐업에 관한 정보를 구해보면 돈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돈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만약에 투자를 받으셨다면 투자자와 나와의 관계, 내가 대표라고 하면 투자자와 나와의 관계,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와 또 직원들과의 관계, 혹시 오프라인 매장을 내셨다고 하면 이 건물주와 나와의 관계까지도 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순히 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었다든지, 뭐 최근에 어떤 A라는 음식이 굉장히 트렌드가 많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A라는 음식에 대한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걸 탑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비즈니스를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음식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저랑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오늘 제가 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있고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얘기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돈 이야기를 뺄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결론이 나와서 오늘은 돈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돈을 빼고 생각하는,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 그 가기 이전 단계에서 너무 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그 허공에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템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아이템이라고 쳐보면 항목, 네, 물품, 하나의 제품, 재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게임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아이템을 획득했다라고 하죠. 어떤 거를 획득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템을 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아이템은 사업 당사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8단계에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는 맨 처음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마켓을 리서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건 영순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이건 약간 모든 비즈니스의 키스톤이라고 불리는 그 초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아이템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털사이에 검색하시면 뭐 아이템 선정의 8개명, 뭐 10개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이런 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모두 다 금전적인 부분들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쓰신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 모두 다 맞는 이야기죠. 그게 틀린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금전적인 부분, 파이낸스적인 부분을 고민하시기 전에 이 아이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단계는요, 사실 요즘은 이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컨설팅 같은 업체들한테 마켓 리서치도 맡길 수 있고, 비즈니스 플랜도 그냥 짜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뭐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좀 내면 지원금도 받는 게 요즘은 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사업을 할 땐 대출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8단계를 모두 같이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물론 뭐 예산이 굉장히 높게 측정, 그리고 좀 자본금이 높게 측정돼 있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고요. 설령 제가 그 정도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는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샘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항목의 제목에 맞춰서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사업화 시켜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취미 생활 정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저희 세대에서 이 사업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거, 개업이라는 걸 할 때는 아이템은 고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 나머지 뭐 마켓 리서치하고 이런 데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외주업체나 혹은 뭐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도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선정하시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그만큼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그거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이 3가지에 좀 집중을 했어요. 이 3가지를 보고 이 3가지를 장착한 상태에서 아이템을 찾는 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좀 오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펀입니다. 네, 펀이에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살아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뭐 명언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꿈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부모님이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꿈틀하죠. 그래서 즐거운 일이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재밌게 살아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트리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재밌는 게 뭔지를 난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재밌는, 즐거운 일을 찾는 거를 한번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 flexibility입니다. 유연성이죠.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인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연성과 밴드, 구부러지는 건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이 flexibility는 총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는 딥다이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터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필터를 장착을 하시는 게 이 유연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faith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결정되고 앞에 두 스테이지를 거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아이템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신념을 가지라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게 플렉시빌리티 단계까지 넘어서 내가 어떤 아이템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 되겠어? 그거 진짜 될 것 같아? 라는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전체 부정 하는 말들도 듣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이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본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대기업에서 이제 창업 경진 대행 같은 걸 하죠. 사실 그 아이템들을 보면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이미 실제로 아무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는 개발 단계까지 올라간 정도로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냥 어떤 그 학점이라든지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템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걸 그냥 드랍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버리죠. 그래서 사실 페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코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헬스장이나 PT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헬스 유튜버들 보면 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식스팩을 장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과 생각을 이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어떻게 높이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펀입니다. 재미 단계인데요. 이 펀은 좀 제가 오늘은 좀 편의를 위해서 두 개로 한번 나눠 볼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플레저랑 좀 헷갈려합니다. 오늘 이제 편의상 이 플레저를 쾌락이라고 할게요. 보통 인스턴트 플레저라고 표현을 하죠. 이 플레저를 쾌락이라고 좀 놔볼게요. 쾌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쾌락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의 쾌락을 자신이 재밌어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이유는 즐거움과 쾌락 이 두 개 느낌은 결과적으로는 행복감이라는 걸로 귀결은 됩니다. 그런데 쾌락은 조금 더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먹기, 뭐 마시기, 쉬기 뭐 약간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했을 때 나오는 거고 fun은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다고 표현하지 같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즐거움이라는 아이템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즐거움과 이 쾌락의 차이를 둘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이분께서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쾌락을 주는 경험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정서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즐겁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반대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하 6도, 10도에 어떤 식당을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의 구분점을 스스로 두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즐거워하는지를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제 로고나 이런 것 좀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혹시 또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좀 조잡하지만 그려봤습니다. 예능과 아이돌과 아이돌 음악을 듣고 어떤 재밌는 영화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돌 음악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아이돌 음악을 듣는 2분에서 3분 정도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리고 끝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지인분들과 함께 어떤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저와 같은 너무 재밌어요. 플레저. 정말 깔깔대고 배 찢어지게 웃고 끝내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보시면서 막 웃으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 예능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질까? 똑같이 아이돌 음악을 들었는데 이 2분, 3분 되는 음악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음악이 만들어질까? 혹은 이 아이돌 그룹이라는 건 저렇게 각기각색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각자 전국 팔도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았으며 이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출시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그렇다면 이 how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린 게 조금 더 즐거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걸 계속 궁금해하고 즐거워하는 과정에서 밤새도록 그걸 구글링 해보고 검색해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저 같은 플레저로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플레저로만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고통이 제가 느끼는 고통은 아니죠. 그분들도 똑같은 의미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긍정적 경험이 켜켜이 쌓여서 그게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펀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저같이 느낌표를 찍은 사람과 퀘스천 마크를 찍으신 분들은 지금 보통 엔터테인먼트 사업 업계에 계십니다. 그게 궁금하고 그걸 알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자신이 더 공부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죠.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예능 프로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곳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국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이돌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근처에서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영화 쪽으로 진출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느낌표를 딱 찍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 그게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뻔입니다. 내가 이걸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된다면 바로 그게 뻔을 찾으신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뻔이라는 건 그 생각보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뻔이라는 게 즐거운 일이 하나라고 장담할 수도 없죠. 물론 못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 못 찾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못 찾는 이유는 아직 뭔가 더 경험을 해보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제 모든 사물을 보면서 펀인지 플레저인지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서 딱 느낌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퀘스천 마크가 드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뻔을 찾았습니다. 자, 더 가정을 하고 뻔을 찾아서 열심히 뒤져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생각 장착하셔야 될 건 바로 유연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유연성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딥다이브, 너무 생각을 깊게 가져가는 거를 빠지는 걸, 그렇게 깊게 빠지다 보면 나만 옳다, 내가 옳아, 내가 이 세상 다 알아 라는 착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동시에 제가 즐거운 일을 찾았어요 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고, 이게 맞고 뭐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유튜브에 찾아서 강연 좀 들어보려고 막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 이게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뭐 오전에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전에 봤던 내용과 오후에 봤던 내용이 좀 달라서 또 거기서 오는 게 뭔가, 이게 뭐가 맞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생각을 너무 깊게 빠진 것도 있겠지만 뭔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언은 조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산 인생이 무조건 옳고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 저 방향으로 가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끼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깊이 빠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 교수하고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만든 이제 논문, 발표한 논문에 나오고, 실제 이거는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벨상이 아니고요,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그 노벨상이 뭔가 과학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건 이제 풍자하는 개념이긴 한데, 재밌고 신선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발표했을 때 주는 상입니다. 이건 심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더닝크루거 이펙트는 굉장히 많이 지금도 뭐 유사 과학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옆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더닝크루거 그 이펙트 논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밈이죠. 인터넷 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이 세로축은 컨피덴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 자존감 같은 거고, 이제 가로축은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을 처음에 잠깐 공부했을 때 내가 깊게 들어갔다고 내 스스로 믿는 순간 자신감이 하늘을 이제 솟구치죠.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네, 나만 맞을 거야 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네, 자신감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신감이 내려온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귀가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가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귀가 열리고 그들의 경험을 흡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저 역시도 그랬고, 저 역시도 어떤 한 기업을 다닐 때 대리 때보다는 오히려 사원 때 더 약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도대체 왜 일 처리를 저렇게 할까?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반성하고 살고 있지만, 네, 그런 경험이 아마 조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없다면 뭐 그거 역시도 너무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너무 딱 한 곳에 꽂히고 빠지는 순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도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많은 위인전 같은 걸 읽어보고 하시면 그 옳은 그 강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 옆에 있는 총신들의 말을, 또 옆에 있는 직원들, 나를 도와주려고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집불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도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단점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주마처럼 앞에만 보게 되고요. 앞에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측에 나의 경쟁자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약간 완만한 그래프를 그려주신다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어떤 게 생기냐면,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피벗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피벗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맨 처음에 언급하신 분은 이제 에릭 리스가 쓴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처음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change strategy, 그러니까 이 전략을 바꾸는 거지, 이 회사의 비전을 통째로 드러내서 바꾸는 게 아니죠. 그거는 폐업하고 창업하는 거죠. 네, 근데 피벗이라는 건 이렇게 살짝 유연하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피벗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창업하는 그 창업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조언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보면, 이 창업하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어떤 부분을 스트레스 받냐면, 내가 지금 시작한 사업을 자꾸 바꾸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너가 잘못됐어, 뭐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벗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의 아이템을 찾을 때 유연성을 장착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연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아이템을 찾는 데는. 뭐 이런 피벗의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오데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데오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는 이제 팟캐스트 공유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 그런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뭐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뭔가 사업 전환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피벗을 팀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 전환을 시킨 게 지금의 트위터예요. 그래서 트위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은 똑같죠. 그런데 이거를 약간만 전환시켜서 트위터라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비디오 기반의 데이트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는 이런 이상형을 좋아합니다 라고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이 업로드 시킨 거를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였죠. 네, 이런 이제 데이트 앱 같은 경우였어요. 근데 이 앱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막 데이팅 앱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이게 뭔가 좀 사업적으로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어떤 사람이 녹음하고 녹화한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살짝 틀어서, 피벗을 해서 성공한 사례고요. 이런 사례가 의외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을 떠나서 내가 생각해낸 아이템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돈을 얼마나 더 벌고 덜 벌고로만 따지게 돼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돈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비전은 돈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게 맞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로 가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서 꼭 직진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커브길로 가더라도 궁극적인 건 여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앞에서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겠지만, 또 돈을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템을 잡는 과정에서는 돈보다는 내가 어떤 걸 즐거워하는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는 때 어디까지 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굉장히 펀과 플레저의 부분에서는 둘 다 똑같이 연료입니다. 저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연료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펀은 조금 더 약간 순간적인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간 부스터용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즐거움은 이걸 오래 영속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운 걸 찾고 유연한 사고를 장착을 했으면, 그 다음이 바로 신념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페이스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어떠한 근거 없는 공격과 헤이러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의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념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고집불통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시면 이분들은 이렇게 고집을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안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캐나다 심리학자 앨버트 밴드라입니다. 이분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셨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아 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그 신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를 총 4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성취 경험입니다. 성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습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뭔가를 성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한 거를 그 기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성취 경험을 쌓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대하고 막 큰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한 주만큼 이 월화수목금까지만이라도 난 새벽 5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새벽 5시에 눈을 딱 떴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그것도 성취 경험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성취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럼 이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은 요즘에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환경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게요. 요즘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한 경험을 대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대리 경험은 부정적 경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분들, 그런 것들의 경험을 들어도 이걸 제가 대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플렉시빌리티에서 필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대리 경험은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를 보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때는 신문 잡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끌어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성공을 많이 대리로 경험할수록 자신의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언어적, 사회적 설득입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설득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도 되겠지만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맥도날드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어퍼메이션이라고 하죠.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씻는 동안만큼이라도 계속 주입을 했다고 하죠. 넌 할 수 있다. 넌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자신을 계속 인커리징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설득하고 내가 뱉은 말들은 이 벽을 튕겨서 내 귀로 다시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난 이거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걸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거. 이 액티비티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은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각성인데요. 사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호흡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명상이라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던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그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이런 것만 코칭해주는 이런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또 역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뭔가 좀 사업을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밌는 거를 찾고 이 재밌는 걸 찾았으면 좀 자신의 필터도 끼고 대신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행동 능력,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창업의 아이템 찾는 거에 지금 그런 뭐 쉽게 하면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나를 포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나를 포함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뭐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돈의 흐름을 읽는 건 사람이다. 사람을 읽어야 된다. 간판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반드시 나를 포함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만 관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자신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템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서 사람을 만날 뭐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아무리 좋은 뭐 지구상에 없는 물질로 만든 어떠한 것들을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걸 누군가는 사가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최종 승인자가 승인을 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사람이에요. 뭐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여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부터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아서 사업을 영속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지속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아이템 뭐 돈 얘기는 하지 말고 사람 얘기를 하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잡은 이 아이템, 이 허공에 떠 있는 아이템을 잡았는데 이 아이템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이건 그냥 아이템, 무생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데서 피로감을 느끼고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회사는 매출이 오르지만 내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이런 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뭐 번아웃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셔야 되고 사람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입니다. 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뻔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뻔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회에서는 뻔을 찾지 못하는 게 더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뻔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 받아 하세요. 근데 사실 뻔을 찾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경험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체험도 더 많이 해보시고요. 훈련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하루에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일어나서 무조건 이 시간대에 회사를 출근하고 이때는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잠들어야지 다음날 출근합니다. 맞습니다. 뭐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걸어가면서도 뭔가 내가 재미있는 뻔의 요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저런 거는 왜 저렇게 했지? 저런 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것도 벌써 즐거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재미가 없는 거니까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게 뭐 군대식 어떤 훈련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험 체험하는 거를 계속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훈련하는 것처럼 습관을 일정 시간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디를 가셔도 재밌는 요소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반대로 펀을 너무 많이 찾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걸 못 찾았어요. 펀을 못 찾았습니다. 아니면 펀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자신과 잘하는 거를 두고 매칭을 시켰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 만한 부분으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보면서 관찰하는 거,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을 때, 이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즐거웠는지 아니면 괴로웠는지, 아니면 너무 신나기만 했는지,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생각했더니 그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별로였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펀을 찾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펀은 말 그대로 계속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펀을 찾아서 아이템을 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8개 스텝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막 매출을 일으키고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펀을 찾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재밌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시나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그분들을 보면 계속 재밌는 일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뭔가 또 재밌는 게 없을까? 또 재밌는 게 없을까를 좀 찾아보려고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사업 아이템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거는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거죠. 이제 어떤 곳에서 뭐 8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5단계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애정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이게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되는 이거 다 빼고 차치하고 정말 그냥 이 5개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신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좀 앞에다가 놓습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터치하는 부분이 사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정 소속의 욕구를 관련된 것들로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정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데다가 좀 소속되고 싶고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존중의 욕구, 좀 존중받고 싶고 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게 나를 조금 보여주고 싶고 나를 브랜딩하고 싶다라고 이제 발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사업에 좀 진행하시는 사업에서 대부분은 다 이 욕구 5단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욕구가 다 이 안에 보통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한번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어디에 강연을 가나 이 얘기를 좀 항상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일을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인 경우가 많대요. 물론 이건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 같은 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를 쓴 사사키 후미오가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얘기를 언급을 한 거고 그 생각에 어제와 똑같은 95%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잘못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는 미래의 어떤 아이템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거는 뭔가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올리고 남의 이야기도 필터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나의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는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겠어라는 것보다는 이 80%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나머지 20%는 긍정적인 생각일 거잖아요. 그 긍정적인 생각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찾아보고, 아, 이게 조금 더 비즈니스에 맞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아이템에 조금 더 접목이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이렇게 유도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는 걱정 중에요.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22%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걱정의 4%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자신의 어떤 경로를 개척하고,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대학 진로로 궁금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 사업이라는 것 전체는 이 아이템을 잡는 것, 그러니까 초반에 내 진로 여정에 이 막 들어갔을 때 이 여정의 이 첫 단락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언급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틀렸다고 전체 부정하시는 분들을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네 사업은 안 되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인 거예요. 결국에 미래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인생에서 앞에 말한 재밌는 일을 하면서, 재밌는 아이템을 찾으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또 그 주변에 들어오는 말들에 대한 필터링을 할 줄 알면, 이 필터링이 되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밀고 가시면, 그렇게 시작된 사업 아이템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 10년 이상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때 마라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라탕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정말 많은 업체들이 생겼고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이미 마라라는 거에 대한 아이템을 알고 있었고, 이게 정말 좋아서 계속 운영하시던 분들은 보통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바람이 끝났다고 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좀 만들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신념을 가지시고 진로를 정하시든 뭐 창업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차후에 여러분들 인생에 큰 성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다는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뉴스가 틀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차근차근 찾아서 아이템을 잡는 시간에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투자하시고, 차후에 사업화 시키는 거는 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아이템을 찾으셔서 꼭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